옥스퍼드 보들리 도서관 수많은 필사본 사이에는 15세기 문서인 노티티아 디그니타툼, 노티티아 디그니타툼의 사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후기 로마 제국의 공식 관직 명부입니다. 수백 년 동안 역사가들은 이 문서를 연구했지만 필사가의 무의미한 낙서로 여겨졌던 가장자리의 희미한 표기들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초 다중 스펙트럼 스캐너의 빛 아래에서 희미했던 잉크는 비로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낙서 아래에서 숫자들이 드러났으니 그것은 군단 명부와 나란히 기재된 음지의 회계 장부였습니다. 그 데이터는 충격적이었는데 완전한 예산이 할당되었던 군대의 최대 40%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쇠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보타주였습니다. 이 순간 제국을 파괴했던 범죄에 대한 사건이 재조명되었습니다. 5세기 초 지도상에서 로마 제국은 여전히 난공불락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안개 낀 브리타니아의 해안에서 이집트의 뜨거운 사막에 이르기까지 포장도로가 뻗어 있었습니다. 지중해는 여전히 우리들의 바다였으며 아프리카산 곡물을 실은 배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떤 재앙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다듬어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법은 집행되었고 세금은 징수되었으며 총독들은 황제의 이름으로 지방을 통치했습니다. 로마 자체의 삶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언덕 위에 호화로운 빌레 사는 귀족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을 논하고 도덕적 타락을 한탄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아파트에 사는 평민들은 늘 하던 대로 빵과 서커스를 요구했습니다. 포럼은 상인들의 목소리로 떠들썩했고 새하얀 토가를 입은 원로들은 쿠리아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원의 도시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과 황제의 대리석 조각상에는 균열이 보였습니다. 한때 로마의 위용을 상징했던 거대한 수로는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었지만 아무도 서둘러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항구에서는 식량 공급이 점점 더 자주 중단되어 수도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가는 군대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국경의 안전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라인강 국경, 추운 변경에서 가이우스라는 이름의 군단병은 낡은 글라디우스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병들로부터 군단이 어떤 적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의 코호트는 겨우 3분의 2 정도만 채워져 있었고 월급은 몇 달째 밀려 있었으며 신병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동족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고용된 게르만족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재무부 보고서에 자신의 부대가 완전하게 갖춰지고 장비도 완벽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힘의 환상이 제국의 가장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국경에 떼지어 몰려드는 야만족들은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외면하려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콜로서스는 서 있었지만 그 발은 찰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제국은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졌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야만족의 칼이 아닌 조용한 집무실에서 재무관의 펜에 의해 말입니다. 410년 8월 24일 로마는 3일 동안 벽에서 들리는 파수꾼의 외침 외에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살라리아 문 앞에는 알라리크의 서고트족 군대가 서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현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800년 동안 어떤 적도 영원의 도시의 신성한 거리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 자체는 신성모독 같았고 터무니없는 허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국은 협상하고 뇌물을 주고 음모를 꾸몄지만 그 심장은 항상 침범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정 끼익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살라리아 문이 무거운 경첩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역사가들은 누가 문을 열었는지 여전히 논쟁합니다. 자유를 바란 노예들인지 아니면 매수된 경비병인지 말입니다. 이것은 공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공성태의 굉음이나 필사적인 방언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거의 일상적인 배신이었으며 혼돈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고트족 불피리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공황은 순식간에 도시를 덮쳤습니다. 이것은 전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비명과 화재의 불길에 잠에서 깬 주민들은 보호를 찾아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보호는 없었습니다. 한때 무시무시했던 프라이토리안이 근위되었던 도시 코호트는 이미 의장대로 변모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던 독수리 깃발의 군단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수백 번의 전투에서 단련된 노병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하고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는 없었고 필요한 만큼의 수도 없었습니다. 호노리우스 황제는 난공불락의 라벤나에 숨어 지냈습니다. 장군들은 수도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권력과 재정 흐름을 나누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노티티아 디그니타툼 목록에서 제국은 여전히 수십 개의 군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수도를 방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트족은 3일 동안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노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궁전에서는 금과 은을, 도서관에서는 귀중한 두루마리를, 포rum에서는 조각상들을 약탈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발생한 화재는 의도적인 파괴라기보다는 혼돈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건물만 불타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알라리크의 군대가 약탈당하고 굴욕당한 수도를 뒤로하고 떠났을 때 세상은 영원히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의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거의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질서의 상징이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키아, 갈리아의 동시대인들이 스스로에게 던진 주요 질문은 왜 야만족들이 공격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심오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가 이런 일을 허용할 수 있었을까?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멸망의 소식은 제국 전역으로 느리게 퍼져나갔지만 그 영향은 마치 번개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학자이자 수도사 히에로니무스 스트리도니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온 세상에 가장 밝은 등불이 꺼졌으니 목소리가 목구멍에 막히고 제가 받아쓰게 하는 동안 흐느낌이 저를 가로막습니다. 온 우주를 정복했던 도시가 정복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공포였습니다. 로마가 몰락했다면 그것은 세계 질서의 근간 자체가 무너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이탈리아 라벤나에 있는 황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역사가들은 어떤 분석보다도 엘리트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잘 보여주는 일화를 전합니다. 호노리우스 황제에게 로마가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그는 자신이 아끼던 로마라는 이름의 수탈을 말하는 줄 알고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겨우 도시가 함락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안도하며 나는 내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네 라고 답했습니다. 이 기괴한 일화는 현실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잃어버린 시스템에 대한 판결문과도 같습니다. 제국의 지식인 엘리트는 즉시 죄인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은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위해 옛 신들을 배반했기 때문에 도시가 함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 히포넨시스는 기념비적인 저서 하나님의 도성을 써서 하늘의 왕국은 지상의 제국의 운명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증명했습니다. 수십 년이 신학적 논쟁과 재앙의 영적 원인을 찾는 데 소요되었습니다. 군사비 지출을 감사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세금이 할당되었던 군단들이 왜 수도를 지키지 못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림자 관료제는 추가 행동을 위한 완벽한 구실을 얻었습니다. 야만족의 위협을 핑계로 새로운 비상세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군대 징집이 발표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었고 즉시 자금이 할당되었습니다. 410년의 재앙은 그들에게 교훈이 아니라 사업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국경에서의 끊임없는 통제 가능한 혼란이
중앙의 공금 횡령에서 주의를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신과 야만족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한 집무실에서 장부를 다시 쓰고 자금 흐름을 전환했습니다. 위기의 진정한 원인에 대한 이러한 총체적인 오해는 부패라는 암이 외부의 적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림자 속에 숨어 전례 없는 규모로 퍼져나가도록 허용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무기는 게르만족의 검이나 훈족의 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으며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횡령의 도구로 변질된 로마의 행정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이 메커니즘의 핵심 요소는 현대 수사관들이 유령 군단이라고 불렀을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하고 치명적인 논리로 작동했습니다. 계획의 재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예를 들어 갈리아의 국경사령관은 라벤나나 로마로 보고서를 보냅니다. 그는 적이 강하고 최근 전투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합니다.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코호트를 보충하거나 가령 500명 규모의 새로운 코호트를 시급히 창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고서는 전투에 대한 위조된 증거와 사망자 명단으로 뒷받침됩니다. 두 번째 단계, 보고서는 시스템의 일부인 군사관리의 책상에 놓입니다. 그는 요청을 승인합니다. 제국의 국고에서 자금이 할당됩니다. 500명의 병사를 위한 봉급과 수당뿐만 아니라 갑옷, 투구, 검, 방패와 같은 완전한 장비를 위한 돈도 포함됩니다. 또한 식량, 말 사료, 그리고 병경 유지 비용도 할당됩니다. 금은 지방으로 보내집니다. 세 번째이자 결정적인 단계는 사령관이 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500명의 병사 대신 150명의 가장 값싸고 절박한 야만인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이들은 식량과 공식 급여의 아주 작은 일부만 받고 기꺼이 복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50명은 장부에만 존재합니다. 그들의 급여, 무기, 식량을 위해 할당된 금은 사령관과 수도에 있는 그의 후원자들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해독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폐쇄적이었고 스스로를 보호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파견된 감찰관은 뇌물을 받거나 완벽하게 위조된 문서에 직면했습니다. 어떠한 군사적 실패도 적의 압도적인 전력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더욱이 전쟁 자체가 이익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금을 요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병사들을 전사자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제국은 유령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노티티아 디그니타툼의 암호화된 데이터에 따르면 5세기 중반에는 서방 로마 제국 군대의 최대 40%가 허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때 로마의 가장 위대한 도구였던 군대를 무덤 파는 자로 바꾸어 국가를 내부에서부터 쇠퇴시키는 의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진정한 적은 게르마니아의 숲이 아니라 군단의 사령부에 있었습니다. 457년 서방 로마 제국의 왕좌에 앉아서는 안 될 인물이 올랐습니다. 플라비우스 율리우스 발레리우스 마요리아누스. 그는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자 사령관이었으며 시스템의 가장 위험한 존재, 즉 왕좌에 앉은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병을 보았고 그것을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패와 로마 약탈에 대항하는 그의 법률은 그림자 관료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요 공격은 그들의 권력의 심장, 즉 반달족에게 점령되어 그들의 독립적인 영지이자 해적 위협의 근원이 된 아프리카를 겨냥했습니다. 3년 동안 마요리아누스는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제국이 부활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갈리아, 이탈리아, 일리리아 전역에서 군대가 집결했습니다. 옛 군단의 잔해와 야만인 동맹 부대들이 모였습니다. 현대의 알리칸테인 스페인 항구 포르투스 일리시타누스에는 300척이 넘는 함대가 모였습니다. 이것은 서방 제국이 지난 100년 동안 모았던 가장 큰 함대였습니다. 위험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성공은 로마의 주요 곡창지대 회복, 지중해 통제권 회복, 그리고 혼란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했던 부패한 엘리트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460년 5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황제는 직접 스페인에 도착하여 원정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해안에 서서 빽빽한 돛대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엄청난 노력의 결과로 부활하는 힘의 가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역사가 되돌아가는 듯했습니다. 로마는 다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시스템은 방역했습니다. 어느 날 밤 게이세리크 왕이 이끄는 반달족 함대가 항구를 기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정당당한 해상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출처에 따르면 반달족은 언제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신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로마 함대는 바다로 나가지도 못한 채 부두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제국 전체의 희망이었던 거대한 계획은 몇 시간 만에 연기와 재로 변했습니다. 마요리아누스에게 이것은 끝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온전했지만 함대가 없이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는 반달족과 굴욕적인 평화협정을 맺어야 했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진 듯했습니다. 마지막 개혁가는 참담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림자 관료제는 승리를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건 버전, 즉 야만족의 무적과 황제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는 반박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재앙적인 패배 이후 마요리아누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오던 중 그는 붙잡혔고 닷새 후 리키메르의 명령으로 처형당했습니다. 리키메르는 왕을 만드는 자로 불리던 야만인 장군이자 이 거대한 그림자 관료제의 핵심 기둥이었습니다. 진실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갔던 이 조사관을 그 시스템은 기어이 제거한 것입니다. 황제를 살해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었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비밀도 땅속에 묻어버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오산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무사함을 확신한 나머지 그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바로 그 회계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림자 회계 장부를 계속해서 운영하며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공식적인 노티티아 디그니타툼 목록은 흠잡을 데 없는 외관을 유지했지만 복사본 여백이나 내부용으로 만들어진 비밀 장부에는 실제 상황을 계속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복잡한 약어와 암호 체계로 작성된 이 기록들은 그들에게 완전히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낙서 같은 기록의 의미를 그 누구도 영원히 알아챌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1500년이라는 시간으로 떨어져 있던 미래의 조사관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이제 21세기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엘리너 벤스 박사와 그녀의 팀은 멀티스펙트럼 스캐너의 빛을 옥스퍼드 필사본의 누렇게 바랜 페이지에 비춥니다. 여기서의 천재적인 한수는 군사적 책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의 적용이었습니다. 컴퓨터는 느리게 한 픽셀씩 발해버린 잉크를 분석하며 나중의 층을 원래의 것과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의미 없어 보이던 낙서들이 구조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무작위적인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군단과 보병대대의 약어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저 마케도니아 군단, 제1브리타니아 보병대대. 벤스 팀이 이 숫자들을 본문의 공식 자료와 대조해보자 범죄의 전모가 수정처럼 명확해졌습니다. 문서상으로 6,000명의 병력을 지닌 군단 옆에는 2,100이라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500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진 보조부대인 알라 옆에는 130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뿔뿔이 흩어졌던 증거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410년에 로마가 함락된 사건 말입니까? 도시는 모든 군단이 국경에 나가 있어서 텅 비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명시된 병력 수만큼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요리아누스의 아프리카 원정이 실패로 돌아간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종이 병사, 사업과 끝없는 전쟁에서 오는 이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자들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방해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노티티아 디그니타툼은 단순한 행정 목록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길고 파괴적인 범죄의 회계 장부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제국은 칼이 아니라 펜에 의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팀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461년 마요리아누스의 살해와 함께 수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감시의 눈길이 사라지자 횡령은 더욱 체계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리키메르는 꼭두각시 황제들을 잇따라 즉위시켰고 그들은 리키메르에게 필요한 칙령에 서명만 할 뿐이었습니다. 갈리아, 히스파니아, 일리리쿰을 유지하기 위해 배정된 재정은 화려한 궁정과 엘리트들의 사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전용되었습니다. 이 그림자 회계 장부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갈리아의 충성스러운 총독은 고트족의 맹렬한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려 군단 보충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을 핑계로 그의 요청은 거부됩니다. 동시에 이탈리아의 가상 부대, 즉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대는 완전한 예산을 배정받습니다. 이 자금은 장부에서 지워지고 리키메르와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 분배됩니다. 병력과 자금이 고갈된 속주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해체였습니다. 475년에 이르러 서로마 제국은 스스로의 기이한 풍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국이 통제하는 영토는 오직 이탈리아와 알프스 지역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왕좌에는 소년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가 앉아 있었으니 이는 완전한 무기력의 조롱 섞인 상징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군대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족장 휘에 있는 야만인 용병들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엘리트들이 국고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약탈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게르만 용병들의 족장 오도아케르는 전 군대의 이름으로 황제의 아버지인 오레스테스에게 자신의 병사들에게 이탈리아 내 정착지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관례적인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레스테스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땅은 원로원 의원들의 소유였고 바로 그들이 부패한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었습니다. 476년 9월 4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궁전 습격도 피비린내 나는 로마를 위한 전투도 없었습니다. 오도아케르는 그저 라벤나에 입성하여 오레스테스를 체포하고 처형했습니다. 어린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폐위시켰지만 자비를 베풀어 죽이지 않고 종신연금을 주며 영지로 추방했습니다. 이것은 문명과 야만의 위대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고였을 뿐입니다. 그 후 오도아케르는 마지막이자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서방 황제의 상징물, 즉 왕관, 자주색 망토, 호를 모두 모아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는 콘스탄티노플로 보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서방에는 더 이상 황제가 필요 없다는 것, 그 직책은 불필요해서 폐지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범죄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철저히 약탈당한 서로마 제국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승리한 것은 야만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승리한 것은 바로 그림자 관료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제국을 약탈하고 사라지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승리는 제국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국고를 탕진한 부패한 원로원 의원들은 혼돈의 희생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훔친 부를 이용해 자신들의 영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며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군대를 사보타주했던 야만인 장군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스템을 사유화했습니다. 그들 각자는 제국의 한 조각을 잘라내어 로마 총독이라는 간판을 고트족의 왕 또는 부르군트족 공작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통치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이들이 패배했습니다. 로마가 단지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수백만 명의 평범한 제국 주민들이 패배했습니다. 상인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던 안전한 도로의 현실, 도시에 깨끗한 물을 공급했던 수로의 현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시민을 자의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했던 단일 법률의 현실,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도로는 치명적인 위험이 따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도시들은 성벽 안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무역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엘리트들의 승리가 초래한 대가는 훗날 암흑시대라고 불리게 될 시대의 도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력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붕괴였습니다. 기술의 상실, 공학 지식의 망각, 문해력의 급격한 저하, 공통의 언어, 문화, 법으로 연결되었던 하나의 세계는 수백 개의 고립되고 적대적인 작은 세계들로 쪼개졌고, 그곳에서 유일한 법은 오직 폭력이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뜻하는 레스 푸블리카, 레드 푸블리카라는 개념은 죽고, 사유재산과 영주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이라는 권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제국의 살인자들이 바로 그 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중세 유럽의 새로운 귀족 계층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빌라의 폐허 위에 자신들의 성을 쌓았고, 로마법의 잔해 위에 자신들의 권력을 세웠습니다. 이 시스템의 승리는 한순간, 즉 마지막 황제의 폐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자산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대륙 전체의 미래를 지불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옥스퍼드 보들리 도서관의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노티티아 디그니타툼, 필사본은 유리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건조한 행정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그 여백의 암호화된 기록들은 낙서가 아니라 바로 그 시스템 스스로가 작성한 자백서입니다. 제국의 힘을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가 이제는 제국의 의도적인 해체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로마의 몰락 이야기가 단순한 쇠퇴의 비극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횡령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범죄의 유산은 제국 자체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몸에 깊은 상흔을 남겨 수세기 동안 분열과 쇠퇴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잡한 시스템의 본질에 대한 영원한 교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파멸시킨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파멸시킨 것은 내부의 취약성, 즉 생존보다 더 중요해진 부패와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시된 개인의 이득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야만인들은 그저 역사의 청소부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를 조각조각 나눠 가졌을 뿐입니다. 적은 밖에, 성벽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로원의 본부에 재무관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고, 그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펜과 계산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멸 과정은 유일무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운 규칙성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문명에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검을 들고 문 앞에서 버티고 서 있는 명백한 적일까요? 아니면 그 문 안에서 펜 한 획으로 문명을 지키는 이들을 명단에서 지워버리는 눈에 띄지 않는 관리일까요?